함께합니다. 주제는 아티스트들이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고 김민석 대표님과 최은기 작가님, 신대춘 작가님, 지희 작가님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하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다리 갤러리 대표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다리 갤러리 참여 작가로 나온 지희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빨간 코끼리와 소년의 여정을 그리는 신대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김이라는 캐릭터를 그리고 최영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가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프리하게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저희는 상당히 뭐 무거운 얘기라든지 뭐 담론, 토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트 토크쇼죠. 토크쇼이기 때문에 거의 리얼 100% 정말 각 개인이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각각의 얘기를 자유롭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뭐 중간에 좀 아티스트들의 얘기라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진솔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색다른 재미 또 뭐 아티스트한테서 그림으로만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던 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또 내면에는 또 이런 세상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디아프 지금 오셨잖아요. 많은 아트페어를 지금 참가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올해도 뭐 바마라든지 아트부산 또는 뭐 어반브레이크 최근에 있었던 키아프까지 이렇게 다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아프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좀 느꼈던 점 바로 그런 어떤 들었으면서 느꼈던 점도 좋고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서 뭐 차이점이라든지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희 작가님. 저는 우선 페어장 처음 들어왔을 때 올해 대구 아트 페어가 디아프라고 이제 새로운 네이밍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관객들과 마주하게 됐는데 로고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상당히 세련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색깔은 이번에 키 컬러가 뭔지 아세요? 네, 저희의 배경에 있는 보라색. 예, 보라색. 네. 노란색도 같이 이번에 키 컬러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신대준 작가님 또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우선 페어장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그림만 사고 파는 이런 시장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페어장, 이 디아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페어장 전시에서 관객들이 함께 즐기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강의나 토크쇼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좀 관객들이 함께 그림을 감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느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이 되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라이브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라이브룸이잖아요. 이게 대구 아트 페어에서는 처음 하는 어떤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 강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연들을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유튜브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뭐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이런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대구라는 곳에서 대구 아트페어 디아프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전국 어디서나 이제 보실 수 있는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없죠. 이게 아직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강연 문화라든지 아트 토크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관심거리가 아직 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나아지면 이걸 그동안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지금 당장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지 않더라도
한 해, 두 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일상화돼 가지고 그 강연 보러 가야지 또는 토크쇼 가서 1시간 아트페어에서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나 어떤 유명 컬렉터들, 유명 도슨트 이런 분들의 어떤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데서 뭔가를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올해 이제 대학부에서 이걸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 뭐 점점 더 정착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작은 미흡하지만 뭐 끝은 장대하리라 그런 것처럼. 네, 최영글 작가님도 한번 소감. 저는 뭐 크게 느낀 거라고는 아까 최대은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부대 행사들이 좀 생긴 게 주최 측이 관객들하고 친해지려고 많이 애를 썼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 정도가 좀 새롭게 느낀 감정.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항상 이 본전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9개의 이제 갤러리들이 참가를 했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올해는 19개의 갤러리가 외국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2개의 화랑이 그 외국에서 일본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영국, 뭐 러시아 또는 뭐 싱가포르, 뭐 대만, 뭐 일본 뭐 이런 데서 다들 좀 참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볼거리가 더 풍성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최영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서비스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한 서비스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게 아마 이렇게 투어를 하시다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프리즈 얘기죠. 예, 얼마 전에 이제 키아프와 프리즈가 서울에서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녀왔은 거죠. 다들 가보셨죠 이번에? 네. 우리 관람객으로서 보는 관점에서 또 느끼는 점이 있을 테고 저희 갤러리스트들이 느끼는 관점이 또 있을 테고 근데 오늘은 이 아티스트들이 느끼는 관점에서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프리즈 보시고 어떤 느꼈던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람객의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그 시간을 겪으면서 해외로 이제 전시를 보거나 아니면은 해외 갤러리들이 저희 나라로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하는 기회가 한동안 되게 뜸했었었는데 그거를 마치 한 번에 해소된 네,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작지 않은 네, 큰 규모의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데이비드 슈리글리라는 네, 그 드로잉하는 아티스트인데 사실 비싼 그림만 올 줄 알았는데 그 작가의 작품은 네,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소장하기에 어렵지도 않은 그런 작품이었고 그리고 지금 뭐 케이스티파이나 이런 다른 대중 브랜드들이랑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인터넷으로만 접하다가 직접 이렇게 작품으로 접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가지고 오히려 티켓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상당히 그 해외에 원래 많이 나가시고 해외 프리즈를 또는 뭐 아트바제를 이렇게 다녔었던 분들은 항상 보던 그림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나라에 해외에 못 나가셨고 그런 아트바젤 같은 아주 유명한 그 아트페어들을 접할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였던 거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안방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과 보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서 직접 가서 보는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키아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일단 아티스트 차원에서 이제 신대규 작가님은 혹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데 또 영향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 소감 같은 거. 프리즈 같은 경우에 좋았던 점은 사실 우리가 학부 때
책을 통해서 봤었던 20세기 미술의 거장들 작품들을 실견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저도 그런 공부를 했었던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장이 마련되니까 다시 좀 학생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좀 두근두근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작품들을 접했을 때, 아, 그런 작품들에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뻗쳐서 왔다는 것들이 좀 감회가 새롭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최학필 작가님께서는 이번에 좀 제가 아는 바로는 좀 가서 이제 좀 보시고 좀 많은 그 어떤 거대한 스케일의 어떤 작품들을 보고 조금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건 상당히 큰 작업을 하셨거든요.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길래 좀 작품에 그런 영향이 끼쳐져 있는지. 저는 솔직히 프리즈에서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대단한 작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 그 거대한 사이즈에서 받는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50분 그림을 한번 해봤고 그게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거고 딱히 좋았던 거는 잘 못 느꼈어요. 취향과 너무 다른 그림들이 많아서 그림이 좋았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큰 그림이 막 압도적인 느낌을 받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은 아니었다. 예, 수준이 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이때까지 미술 작업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150호 작품을 지금 작업을 하셨고 지금 전시를 저희 부스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뭐 새로웠던 점이라든지 좀 어려웠던 점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컸던 게 제일 생각과 틀렸던 점이고요. 그림이 들어갈 때는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집에서 다 완성해서 나올 수가 없어서 꽤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너무 커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었다. 계단 공간을 돌아서 나올 수가 없어서 예, 적지 않게 뭐 프리즈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계속 좀 큰 작업 계속 하실 거죠? 근데 되게 고생은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서 여건이 되면 시간이 되면 계속 하나씩은 해보고 싶고 더 큰 것도 해보고 싶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희 작가님 뭐 이 작업에 혹시 아까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외국에서 많은 이제 수준 높은 작가들 또는 많이 알려진 작가들이 이제 해외 유명 아트페어도 그렇고 해외 유명 그 갤러리들도 이제 한국에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일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더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제 해외 유수한 작가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한국 시장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각광을 받은 거는 당연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사실 작가들이 갖고 있는 색채나 뭐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개개인별로도 다르지만 나라별로도 좀 다르고, 네. 그리고 그런 집단별로도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관람객들이 공부하고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그런 것도 정말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제 작품의 세계가 뭔가 어쩌면 더 확고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학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작가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색깔, 독창성 있는 작품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참여하지 않은 이제 뭐 신진 작가라든지 이제 앞으로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올 부분인데 어떤 자신의 어떤 경쟁력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이번에 그 프리즈를 보고도 느낀 건데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와 자기만의 표현 방법으로 그것이 좀 예쁘게 표현됐든 아니면 좀 과격하게 표현됐든 자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확실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는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그런 자기의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를 자기 안에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 좀 제일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어떤 친구들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자극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부에서 있는 그런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영일 작가님께서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지금 참여하신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 색깔들이 보이는데 우리 금방 말씀하신 우리 신대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빨간 코끼리 작가, 빨간 코끼리가 이제 소년의 어떤 여행을 그려나가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작품을 볼 때 빨간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신대준 작가 이렇게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꽃그림을 그리시는 이 비슷비슷한 작품들을 보면 한 번씩 이게 누구 작가의 작품인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데 우리 지희 작가님 작품도 보시면은 입술 모양의 어떤 아이콘 그런 어떤 기호와 상징적인 어떤 텍스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팝아트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작품들이 한 번 보면은 이렇게 누구나 저게 지희 작가님 작품이구나 하는 독창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영기 작가님도 보시면은 저걸 누가 따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저 집들을 기본 스케치 없이 그냥 다 즉석으로 그려내잖아요. 예. 저거를 어떻게 머릿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개, 몇천 개씩 된 집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기는 어렵고 지붕의 몇 가지 패턴, 창문의 패턴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어진 것들이 똑같지 않게끔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하는 건데 그동안 10년 넘게 했으니까 저도 좀 손에 익어서 옆에서 보시기에 더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뭐 누구나 한 10년 비슷한 거 하면 다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아무리 10년 해도 그렇게 즉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절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거는 약간 천재성도 좀 가지고 계신 작가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이런 독창적인 이런 작품 컨셉을 언제부터 잡으셨는지 일단 최영길 작가님부터. 저는 이제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뭘 그려야 될지를 되게 고민하다가 아까 신대준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닥쳐 있는 제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제일 큰 게 집이었고 여전히 집이고 그래서 그걸 그리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계속 여기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은 상당히 많이 그리시고 많이 이때까지 아마 그린 집으로 하면 아마 수억 채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때까지 작업하시면서 혹시 본인 집은 있으신지? 아직 없습니다. 모든 어떤 직장인들의 애환 이런 걸 담고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도 정말 작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그 인기를 얻으시면서 작품이 솔드아웃 행진을 계속 이어가시고 계시는데 어떤 집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저렇게 집을 그리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집에 대한 애착 그런 게 있으신지. 집을 처음에 그릴 때는 이게 그 약간 비판적인 집이 꼭 집이라기 집 자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을 그렸는데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시선이었는데 한 10년 이상 그리다 보니까 집이 집으로서 좀 더 그 자체가 저한테 더 와닿아서 꼭 큰 돈이라기보다는 진짜 집의 의미가 더 커진 것도 있고 뭔 말을 하다가 이렇게 상당히 그 소탈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그려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약간 비판적인
느낌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집들을 결국은 실제로 소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데도 집에 대한 특별한 욕심이 사실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뭐 큰 욕심은 없습니다. 뒤만 안 세우면 됩니다. 네, 상당히 소탈하고 검소하시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상당히 좀 미술 시장의 호황을 이루면서 많은 작품들이 판매도 되고 인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으면서 솔드아웃 계속 하셨던 우리 좀 젊은 우리 청년 작가들 분들 중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어떻게 보면 판매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는 게 사실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재테크 같은 거 하시나요? 저금했습니다. 저금했습니다. 저금. 아 저금 예 작년에 저금하셨으니까 상당히 잘하신 거죠. 현명하신 거죠. 예.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아 그렇죠. 예.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작가님들은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호황일 때는 주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추천을 하면서 저는 작년에 좀 많은 수익을 사실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은 예 거의 한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50% 정도 날아가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재테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제가 부러워요. 그때 저금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좀 그림을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운데 우리 계신 신대중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트페어 오시면은 아티스트로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그림을 컬렉팅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여기 참여하는 작가지만 사실 저에게도 이 아트페어장은 관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행사를 최대한 저도 이렇게 누려보고 싶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 그리고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동경했었던 작품들이 제가 살 기회가 있으면 조금 작품이 판매가 되고 했을 때는 저도 이렇게 한 점씩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재테크처럼 그렇게 거창한 그런 접근은 아니고요. 제가 갖고 싶었던 것을 그냥 소장한다는 개념으로서 그냥 그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는 걸로 제가 그 그림한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최대한 얻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 작가님께서 뭐 따로 뭐 저는 둘 다 했습니다. 그런 주변 분들이 돈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고 해서 네네. 소소하게 제가 갖고 싶었던 거 그게 이제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몇 개 이제 그리고 해외 유명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몇 개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네. 네. 결과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네, 죄송해요. 진짜 지금 저도 이제 1년 지나고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주식하고 뭐 가상화폐 얘기도 들었고 그랬었는데 좀 힘들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란 게 갤러리스트 입장에서도 그림을 사긴 하지만 그렇게 그림이라는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에서 또 우리 작가님들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그 가치는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새로 입문하신 컬렉터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아트페어에 이렇게 구경으로 처음에는 오시거든요. 그 관람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마음에 드는 작품은 그 어떤 경우에서 손해를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입을 하셔도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집에 걸어서 행복하다면은 그 첫 번째부터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고 부수적으로 정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작가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상당히 성장을 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게 정말 자연스럽고 좋은 재테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항상 보면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트페어 나오면은 좋은 작가님 또 이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신진 작가인 것 같아 하면 관심을 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전시 소장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처음 이제 갤러리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 저희 갤러리가 아니라 첫 전시라든지 이런 기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잠깐 가 있었는데 그때 언어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려고 했으나 그냥 별로 사실 저는 거기에 가서 더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학벌이나 아니면은 그 해외에서 배우는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고 오히려 해외에서 잘 될 거면은 한국에서도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한국에 와서 이제 지내고 있다가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지인의 친구가 갤러리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갤러리에 전시가 펑크가 나서 제가 땜빵으로 개인전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거는 우연이고 근데 갑자기 다가온 기회였네. 네, 그런데 그 전시 공간이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70평이 넘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땜빵이 난 만큼 2달밖에 전시 기간이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개인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저지르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이 갤러리에 이렇게 일종의 등용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바람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대학 졸업하는 이제 미대생들이 해마다 엄청난 숫자들이 이렇게 작가의 길을 가고 싶어하지만 실제 이제 갤러리에서 이렇게 컨택이 되는 경우는 전시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수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독창성 그들만이 갖고 있는 명확한 컨셉 이런 것들을 저희 갤러리 리스트들도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에요. 특히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가 누군가의 작품을 좀 따라한 것 같아, 흉내를 낸 것 같아, 모방을 한 것 같아, 그럼 가차없이 저희는 전시를 안 하죠. 예. 또 이 작가만이 뭔가 서툴러도 자기만의 창의력이 있고 독창성을 가진 개성 있는 작가가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고 그런 데서 자신은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실 첫 전시 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 조금 많이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불안감도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때 제가 그 70평이 넘는 공간을 채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는 자기 확신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그것도 자신감이죠. 확신. 그쵸,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거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그리고 있는 저 작업이 프랑스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또 진행됐던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첫 전시도 그럼 저 컨셉으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네, 첫 전시에서도 입술 모양과 다양한 기호들로 화면을 구성을 해서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소통보다는 오히려 제 정체성,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색깔이 그렇게 다채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있었던 이야기도 조금 더 직설적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처음부터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내 컨셉을 이미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기회는 그렇게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뒤로 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컨셉은 비슷하지만 자꾸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재료나 또는 뭐 판넬 밑작을 위해서 뭐 2, 3년 넘게 이제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그 확고한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가? 그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 거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을 따라 그리기보다는 그냥 계속 제 생각에서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펜넬 위에 오일 파스텔로 슥슥슥 그렸던 것도 제가 잘하는 거 그리고 그 잘하는 거를
가장 보여주기 좋은 재료를 찾아서 그 재료를 이제 캔버스나 화폭 위에 가장 좋게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마띠에르나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깊이 있고 상당히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계속 변화해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대중 작가님도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후원하게 된.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학부생 전공을 디자인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시 형태 이런 것들은 되게 저한테 낯선 것들이었는데 작업은 제가 좋아하는 작업을 했었지만 이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가 우연하게 그 다른 해외 파트에 하는 후배 추천으로 40명 정도의 어떤 큰 단체전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시의 형태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지희 작가님하고 반대로 이렇게 큰 단체전부터 그 다음에 40명, 30명, 10명, 3명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서 개인전을 제일 최종적으로 늦게 한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래서 좋았던 점이라고 한다면 그 단체전을 통해서 제 거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느낌보다는 이걸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전시 때는 또 다른 것들을 배운 것들을 또 접목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개인전을 했을 때 그래도 내 이야기를 첫 시작은 내 이야기로 잘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빨간 코끼리의 얘기는 언제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건데요. 처음부터 이제 빨간 코끼리를 그린 것은 아니었고요. 인물도 그렸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인물을 그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의 어떤 내적인 자아를 좀 더 이렇게 인물 안에서 찾고 그러다 보니 소년이 나오고 이 소년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에 어떤 서사를 붙이면서 그 친구적인 어떤 동반자적인 존재로 이렇게 빨간 코끼리가 등장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소재로 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대중 작가님은 아까 이제 우리 지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 변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하시면서 변화를 연구하고 하는데 우리 신대중 작가님은 이제 작품을 예전 작품부터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크릴 온 캔버스 계속 끊임없이 지금 쭉 고수하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떤 재료에 대한 연구나 또는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크릴 온 캔버스 그 안에서 또 아크릴 재료를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어떤 형태를 자꾸 찾아내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재료에 접근을 할 때 사실 재료적인 어떤 특성의 접근보다는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리고자 했던 그런 그런 어떤 그림의 풍기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런 어떤 레이어를 층층이 쌓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아크릴 물감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크릴 물감은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물을 쓰기 때문에 이런 물성을 사용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서 그것을 제가 굳이 이렇게 막 자신 없는 제가 이런 연구하는 시간보다 그 물성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한테는 이것이 더 맞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재료의 확장보다는 오히려 깊이로 들어가는 게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크릴 물감 안에서도 그 미디엄을 섞으면 그것이 묽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하드한 게 매트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아크릴이라는 그 재료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더 좀 그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봐도 분명히 재료는 똑같은데 지금 최근에 나온 작품들도 보면은 마테리얼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작품들이 이번에도 좀 전시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죠? 네. 그런 변화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아크릴을 고수하시면서 하실 건지 나중에 또 오일이라든지 뭐 다른 재료를 또 사용해 보실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굳이 뭐 그런 확장성을 제가 제 스스로 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제가 좋아하던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이것을 위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 그 자체로 즐거운 게 제일 먼저기 때문에 저는 무슨 재료 연구가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을,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변화나 이런 거에 닫아두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갑자기 뭐 이것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두 분은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가고자 하는 길은 결국은 뭐 최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즐거워 보이세요 작업하시는 게. 예. 뒤에 보면 뭐 코끼리도 살짝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즐거워 보이는 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우리 최영길 작가님 예, 보면은 상당히 그 입문한 케이스가 상당히 독특해요. 예. 미대 출신도 아니고 이제 토목공학과 출신이죠. 그것도 중간에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 입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회화보다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제대하고 만화 화실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자작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림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뭐 미술학원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에 어떤 우연히 어떤 화가 작업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화가 이 선생님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화가 책의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한다면 해야하는 하나의 화면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화가 선생님 사는 모습도 좋았고 그래서 회화를 해야 되겠다. 그때 거기서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화가의 삶 사는 모습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그 화가의 사는 모습이란 게 모르실 것 같아요. 화가의 사는 모습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때 좀 철이 없어서 뭐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걱정보다는 선생님 너무 자유롭게 하루를 쓰시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술도 이렇게 즐겁게 드시고 술을 즐겁게 드시는군요. 그래도 화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술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찾아오면 되게 즐겁게 막 파티장이 벌어지고 작업실에서? 예. 아 그런 아티스트의 삶을 동경하셨다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자유롭게 그게 좋아 보이셨다고요? 얘기도 막 하고 그런 게 좋아 보여. 철딱서니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총각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결혼을 하셨잖아요. 예. 결혼을 하시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드님이 있고 따님이 한 분 있는 걸로 아는데 가족들을 이제 끌어안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전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동경했던 그 화가의 삶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우리 살아가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 아직도 그 삶을 동경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진 않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 이렇게 즐거운 것도 있지만 일단 그림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화가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 뭐 그게 뭐 이런 직업을 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뭐 거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생각하기에 뭐 가족 있고 뭐 결혼을 하면 큰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딱히 어느 정도 있으면은 뭐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그냥 그 하고 싶은 거를 유지하고 그 중요한 거는 그 제일 큰 목표를 화가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에 두고 뭐 물론 다른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었는데 시간을 제일 큰 거는 이제 그림에다 두고 나머지 일을 하되 이 화가의 길이 방해받지 않을 만큼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냥 좀 소박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어떤 삶도 어느 정도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제일 큰 시간을 쓰는 걸 그림에 대한 걸 유지한 책
뭐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그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모두 전업 작가시죠, 그죠? 오로지 모든 경제 생활을 이제 아티스트 활동을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티스트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직업입니다, 그죠? 그게 제일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힘들어하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이제 조금 아직 그래도 결혼을 미혼이시죠? 네, 네, 다행히. 다행히 아직까지는. 네. 네. 뭐 어떻게 이게 들쑥날쑥 하시죠? 수익 같은 게. 네, 들쑥날쑥한 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작가를 꿈꿨을 때 아까 작가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풍요롭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풍요롭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오히려 제 작업이 지금 한때는 그리고 잠시나마 가끔 이렇게 풍요롭게 할 때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일반 우리 아티스트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셨고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업으로 또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아마 그런 마인드들이 생각들 다 있으신 거죠, 그죠? 우리 신대준 작가님도 아까 뭐 네, 말씀 조금 하셨지만 뭐 가상화폐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좀 물론 지금 또 전업 작가로서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 우리 재료값도 사실은 많이 들고 애기 키우는 양육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최영기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게 저희 와이프하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와이프의 어떤 수익 구조에서 좀 안정적인 부분을 취하고 이제 저는 이제 부가적인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저희는 경제 전략을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속 작가 어떤 갤러리하고 어떤 이런 전시를 하면 이게 무분별하게 스케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1년에 어떤 큰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살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어느 정도의 고정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지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의 어떤 평균치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어떤 불안정한 수익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할지 아니면 그거에 좀 더 플러스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아까 얘기한 이제 후배 아티스트를 위해서 또는 이제 지금 한국 미술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면서 이제 해외 미술 시장도 이제 뒤섞이는 상황인데 후배 작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막연하게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의지나 무슨 계획만으로 어떤 시작 단계에서 완벽한 성공 같은 거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해보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연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지만 그렇게 여러 시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인간관계 사이에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희한하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해보시라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신대준 작가님. 저는
좀 그 타겟하는 그 지향점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쫓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쫓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작업인지 어떤 것이든지 좋은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작은 성과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지. 내가 돈을 쫓으면서 그 양극단에 있는 뭐 다른 것들을 또 원한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좀 더 그런 목표 설정을 좀 명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희 작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올해 들어서 미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작가들에게 작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앉아 계신 작가님들 모두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만큼 좋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작품을 처음 판매해 본 게 작가를 시작하고 한 3, 4년 지난 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차곡차곡 쌓였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재료비 쓰고 제 용돈 쓰고 돈이 남았다라는 그런 금액이 생긴 거는 정말 이제 2년? 1년?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 작가님들이 너무 일찍 그렇게 관심을 받고 그래서 그것에 너무 일찍 실망을 할까 봐.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될 놈 되리라는 말처럼 되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 버텨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누구 시장의 문제나 아니면 혹은 내 작업의 문제나 이런 것과 달리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버티는 자세, 버티는 능력, 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곱씹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갤러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작가들이 작년 호황기 때 상당히 그 좋은 미술 시장에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갤러리도 많이 생기고 또 젊은 작가들이 이제 예전 같으면 작가로 이렇게 희망하고 전업 작가로 뛰어드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등장을 해서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 만족감이 컸는데 우리가 흔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년 이상 계속 쭉 꾸준히 작업해서 꾸준히 패턴을 발파해 오신 분들인데 이제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나은 좀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10년 주기설 얘기도 있고 뭐 5년 주기설 얘기도 있고 하는데 빨리 실망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강력한 컨셉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기회는 올 수 있고 좋은 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자신에게 또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는 점들이 결국 꾸준함과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쭉 해오셨던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일반 관람객들도 계시지만 저는 많은 후배 작가들이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대생들이라든지 이제 작가로서 입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더 많은 생각, 또 좋은 정보 이런 것들을 얻어가서 정말 훌륭한 또 후배 작가들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가분들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했고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과정을 거쳤지만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가시게 된 시선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보는 자리로 오늘 이 아티스트 그들이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작가님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승무사 하시는데,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작품을 만드실 때 작가님들께서 그 모티브를 생각하셔서 그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작품을 만드시는데, 저는 그 수많은 소재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모티브를 정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집에 대해서 최영애 작가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삶을 살아오시면서 작가님들의 그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갤러리를 계속 다니고 작품을 볼 때 이 작품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작가님들의 생각과 삶, 그리고 이 작품에 연결되는 그런 모티브를 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을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10년에는 새로운 모티브를 또 구상을 하시고 한번 큰 변화를 한번 좀 시도해 보실 수도 있으신 건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다 여쭤보고 싶긴 하지만 또 신대준 작가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대중 작가님.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떤 거창한 개념이라든지 뭐 어려운 철학을 붙이는 것보다 제 접근하는 방식은 저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저는 원래 이제 좀 문학 쪽으로 좀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림을 그리지만 저는 문학적인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관객과 그걸 소통할 수 있고, 그 진정성이라는 건 내가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겪었고 지금 내가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것들을 이 화폭에 그대로 담기만 해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빨간 코끼리가 나오게 된 그런 모티브도 이제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애착 물건 중에 빨간 코끼리가 그려진 이불이 있었고, 이제 그 이불이 줬던 그 따뜻한 느낌과 그 포근함을 어떤 이 빨간 코끼리에 담았고요. 사실 그런 존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작업을 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많은 모티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컬렉터 입장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관람을 할 때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작가의 어떤 좀 삶을 좀 들여다보면 그 작품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너무 이렇게 모티브 이렇게 소재 이렇게 좀 딱딱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그림 감상할 때 풍요롭고 좀 확장된 마음으로 포용력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뭐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신가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눈빛을 보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기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조각 조소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작품도 같이 병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조각에 입문을 하시고 작품을 만드시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 나무랑 토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조각을 하신다고 플랫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혹시 그 재료를 선택해서 조각을 만드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화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캐릭터다 보니까 실물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뭐 기존에 뭐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알고 있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선택을 한 게 그 토분 혹은 석분 점토 이런 것 이제 다루기 쉽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시작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왜 단점들이나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생기잖아요. 강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튼튼한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마지막. 저희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좀 우리 질문자분께서 우리 관람객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왜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꺼집어내 주셨으면은 이제 작품에 어떻게 해서 이 색채가 입혀지게 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제한 소제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오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으네요. 저희가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작가님들 이렇게 세 분 어떻게 보면 저희 전석 작가님도 계시고 이제 또 같이 대표 작가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토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개인전을 하거나 초대전을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오픈 토크 키다리에서 이제 오픈 토크를 하긴 하는데 세 분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두 명도 그렇죠.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각각의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한데 모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 또 색다른 소통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 좀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서 많은 우리 미술 애호가분들이나 또는 순수한 우리 컬렉터 분들이나 또 관람객들 또 우리 후배 아티스트 또 지망생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같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술 시장을 더 멋지게 그죠 더 경쟁력 있게 나가면은 뭐 프리즈가 뭐 대수겠습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들어와도 우리가 나중에 프리즈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더 대단한 왜 자신 없으세요?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작업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그 처음에 입문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 미술에 대한 정말 우리는 그래도 미술을 한다 그림을 그린다 그 아티스트의 정말 자랑스러운 그 싫으신가요? 좋죠. 예.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리 백발이 될 때까지 열심히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키다리 갤러리에서 준비한 아트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